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대선 이후 여야가 새로운 원내 사령탑을 뽑았습니다. 자, 오늘 민방 특별대담의 주인공은 민주당의 최종 병기, 이렇게 별명을 가지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입니다. 자, 6월 임시국회 현안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원내대표 되신 지 한 2주 되셨죠? 네, 채 안 됐습니다. 그래도 이 사선의 서영교 의원을 이제 꺾고 과반으로 딱 그 고지에 오르셨는데 그때 소회가 어떠셨습니까? 과분한 칭찬입니다. 꺾었다기보다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이번 시기에 제가 좀 원내대표로 더 좀 맞지 않았나 그런 거지. 저희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이라면은 저희 민주당에서는 누가 나오더라도 뭐 적어도 저보다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회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성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로 보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1년이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님의 그 국정 철학을 제대로 수행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67석. 막 거대 여당의 이제 원내 대표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이제 성공을 국회 내에서 이제 입법 활동을 통해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그때 그 말씀하신 걸 보니까 광장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완수하겠다. 특히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이 부분을 앞에 두셨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되고 그다음 민생을 회복해서 그리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네. 내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번에는 완벽하고도 불가역적으로 이걸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다른 것들은 어떻게 좀 시간이 지나서 봉합을 할 수 있고 또 통합을 할 수 있지만 내란을 갖다 지금 완전히 척결하지 못하면 이건 거대한 악이 돼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란을 갖다가 그대로 두고서는 다른 그러니까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이 되질 않겠죠. 그래서 국회에서 그러니까 민생 회복 같은 거는 그 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네. 내란 척결 같은 것은 그건 오로지 국회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 일은 반드시 1년 안에 해결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보관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란에 관련해서 지금 내란이 거의 이제 6개월 지난 지 7개월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내란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진 게 없거든요. 네. 알고 있는 것이 실제 없습니다. 누가 기획을 진짜 했는지, 얼마나 많은 인원이 가담했는지, 네. 누군지 네. 전혀 밝혀진 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하는 거 보면 이 내란의 수괴인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바지 차림으로 활보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뭐 보석이 될 뻔하거나 아니면 보석이 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 진실이 지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묻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회는 그 전 국정을 다루는 상임위가 있고요. 네. 특별위원회를 만들 수 있고 청문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반드시 수사에 대한 그 특검 같은 거는 이제 수사의 단초가 제공이 돼야 되지만 네. 그러니까 국회는 어떤 의문이 있고 이러면 그걸 갖다 조사할 수 있는 국정조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원할 수 있는 국회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자원을 다 동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정조사라든가 청문회라든가 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의 수사와 별개로 그렇습니다. 동시에 좀 훨씬 더 하시겠다. 광범위한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가 특히 이제 관심을 끌었던 게 의원들끼리의 투표가 아니라 권리당원 투표가 한 20%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전체 의원으로 따지면 뭐 36명인가요? 네, 그 정도의 이제 네, 그렇습니다. 비중을 34명 차지했잖아요. 정도. 네. 왜 김병기를 선택했을까요? 권리당원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국민들께서 우리 당원들께서 중요시 보았던 게 위기 상황에서의 예.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종합 판단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근데 다행히 그 분야는 제가 수십 년 동안 좀 이렇게 연마해 온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조금 더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26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제 시정 연설이었는데 네 오늘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네. 그래서 긴축 고집은 일종의 무책임한 방관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민생을 회복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속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늦게 이것이 풀려지면은 소비자 이게 소비 촉진에 관한 이제 추경 예산이 소비 촉진에 예. 관한 예. 것들인데 이건 늦게 풀리면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네. 대부분 소비 촉진과 그리고 이제 비탄감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시기를 갖다가 놓쳐서는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타이밍이란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거를 일종의 돈풀기 내지는 이제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이제 시각의 차이이기도 합니다만 그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때 정책이 실패를 한 것입니다. 예. 물론 내란 때문에 이 정권이 이 선거가 시작돼서 바뀌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굉장히 경제가 더 나빠지고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부가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있었던 그 정부가 시행했던 경제 정책은 실패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이거를 돌파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적어도 본인들은 실패를 한 방법을 자인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하겠다는 것에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본인들이 두고 보면서 또는 시행착오를 얼마나 겪을지 그런 것들은 두고 보면서 보정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어떤 정책을 피는데 제일 나쁜 것은 잘못된 결정을 내린 정책이 아니라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네. 어떤 거는 해야 되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네. 그런데 대안을 갖다 전혀 내놓지 못하면서 무조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대선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도 제 기억으로는 30조 원 정도의 추경을 아마 얘기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 이 보편적인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을 하자. 네.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안을 보면은 좀 약간 선별 지원의 성격이 있거든요. 선별 지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는 추가 지원이라고는 표현을 그러니까 씁니다. 소득에 따라서 이제 차이를 그렇습니다. 두는 거죠. 예. 전 국민에게 15만 원의 예. 그 보편적인 지원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 또는 인구 소멸 지역, 그다음에 수도권보다는 지방 이런 데다가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급을 갖다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속도를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예. 그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이게 절박한 그러니까 시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6월 그 임시국회 때 반드시 처리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제 추경에 관한 시정연설에 앞서서 이제 국회의장하고 대표님도 가셨습니다. 이제 여야 대표 간에 또 환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또 유머를 해서 약간 박장대소가 있었더라고요. 저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국힘 비대위원장에게 이제는 내가 을이다. 네. 그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진짜? 예. 그 정치적인 얘기를 최대한 배제했기 때문에 예. 화기애애했고요. 예. 그런 말씀으로서 좀 딱딱했던 분위기를 좀 녹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난번에 관저 또 그 회동에서 오찬에서 또 예표용지 3장 들고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거친 어떤 주장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전혀 뭐 어떤 뒤끝 이런 건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6월 임시국회 현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하나의 현안이 총리 인준입니다. 이제 인사청문회는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간의 또 중간에 이제 국민의힘하고 해서 좀 파행도 있었는데
어쨌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국민의힘이 안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뭐 이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은데요. 네. 저희는 하든 안 하든 시간이 되면은 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논의는 하겠지만 시간이 되면은 늦추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로 네, 처리- 진행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김민석 후보자를 놓고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재산 관련 의혹이라든가 뭐 이제 갖가지 이제 제기가 됐는데 대표님께서는 뭐 충분히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전국 지표조사가 예.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무총리 인선 평가에 대해서 잘한 인선이다, 잘못한 인선이다 이런 것이 잘한 인선이 24%가 더 높습니다. 네네. 그런 거를 봤을 때 국민들이 이미 평가를 해주셨다고 보고요. 네.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했지만 타당한 근거나 증거 자료는 지금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건 참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리더십으로 내각을 지휘할 저는 최적임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통과가 인준이 돼서 이 내각을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민석 후보자를 이제 총리로 이 선택을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 선택을 했다고 대표님은 보시나요? 글쎄요. 어떤 강점이나 장점을 봤을까요? 그거는 제가 안 여쭤봐서 잘 모르겠지만 예. 제가 제 개인적인 예. 왜 선택을 했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해보면 위기 관리 능력, 위기 관리 능력. 그리고 본인이 수많은 경험과 예. 지금 수많은 경험과 실패 경험, 특히 실패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재기에 성공한 그런 정치인이거든요. 예. 그런 정치인들이 굉장히 위기 관리 능력이 예. 다 뛰어납니다. 그건 여건 야건 뭐 예. 다 똑같습니다. 그런 위기 관리 능력과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제일 필요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예. 것들을 갖다 높게 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비상계엄. 그 사실 그 얘기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다들 미친 소리다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 부분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뭐 아무도 어떤 상상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판단의 근거는 됐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김 후보자 재산 관련 의혹을 이제 서울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이제 고발을 했는데 네. 서울중앙지검이 그 사건을 이제 배당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는 청문회 진행 도중에 이렇게 하는 게 모양새가 좀 특이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특이하기보다는 저는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민의 공감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의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오얏 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마라. 네. 오해받을 짓을 하지 않아야 예. 되거든요. 더군다나 상대가 정치 검찰입니다. 이 검찰은 지금 굉장히 국민들로부터의 그 비난을 받고 있는 조직이거든요. 네. 그런 조직은 자중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며칠 있다 며칠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본인들은 아니라고 부인을 할지언정 검찰이 정치로 들어오는 것만은 틀림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수사를 핑계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만약에 도전하는 행위 또는 인사권에 관여하는 행위로 이게 비춰지고 만약에 그게 조금이라도 뭐 이후라도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근거라든지 증거가 나온다면 그건 결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국회에서 이제 법사위원장을 놓고 정청래 이제 의원이 당대표 이제 출마선을 하면서 이제 공석이 됐는데 자, 이제 국민의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임위원장 3개 줄 테니까 법사위원장 하나 다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큰 쟁점이죠. 전 쟁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협치를 할 수 있는 내용과 예. 많은 내용을 듣기는 하겠습니다. 경청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협치를 할 수 있는 내용과 그 협치가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해야 되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분명한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2년간은 그러니까 여야에서 어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를 나누고 그 상임위원회를 갖다가 저 위원장을 배출한다. 네. 근데 이것을 그 깰 만큼 그러면 저 상황이 변화했느냐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임기는 1년이 남아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을 현재까지는 요구하고 계속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까? 네. 어떤 주장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관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꼭 의견을 하나 좀 밝히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사실 국민들께서 총선을 통해서 야당을 선택했다는 것은 네. 그 정부를 견제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당의 정부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협치를 잘해서 이 정부를 잘 이끌어 달라는 전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책임이라는 단어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 운영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갖다 부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합니다. 그리고 원구성의 반복적 지연을 막고서 책임 있는 정치 구현을 실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미국의 어떤 당이 뭐 독재를 한다든지 독선적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갖다 쓰는 건 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결국 책임을 지고 그런 그 국회를 운영하라는 전 뜻으로 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주의라는 게 복잡한 것 같지만 선거만 놓고 보면 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면 한 번 더 밀어주고 못하면 바꾸는 것. 그게 좀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제에 지금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 근거가 첫째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저는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당이 전 상임위원회에 대한 그 위원장직을 갖고 그 책임을 지고 그 운영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전 제도화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상법 개정안, 뭐 노란 봉투법, 이것도 이제 쟁점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제 3,000을 넘었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그런데 이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뭐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끼쳤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거든요. 네. 근데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국민의힘은 그 일단 사용주나 소위 이제 기업주 입장에서 또 이제 그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조율할 생각이십니까? 이게 보면 상법 같은 경우는 시장 안정을 위한 법이거든요. 주주 이익 보호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용주 입장에서 보면은 혹시 배임죄 또는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에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법 아니냐 이런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그런 문제 배임이나 만약에 경영권 방어에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다 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다 논의를 하고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그런 걸 법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표님도 경제 6단체 부회장과 면담을 하셨었죠? 네, 어제 했습니다. 네, 거기서도 우려사항을 좀 말씀하시던가요? 저 6분 모두 그 상법에 그 내용을 말씀하셨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배임과 그 경영 승계에 대한 거는 면밀히 살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약간 좀 접점은 마련됐다고 봐야 됩니까? 이 법이 사실 논의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오래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이 그런 내용들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런 사용자 단체에서도 경영자 단체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면 그 의견을 갖다가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겠다 이런 걸 갖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오랫동안 이제 노동계의 수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파업 등의 회사가 과도하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또 가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좀 고쳐달라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도 그런데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질서 위반의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을 해주는 게 맞느냐. 이것도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건 일부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이죠.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노동권 회복을 위한 법이거든요. 예. 그렇게 어찌 됐든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서는 사용자가 갑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갑의 위치를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횡포를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아야 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그런 그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그런 것을 해놓은 장치가 이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도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법에 이어서 예. 순차적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호흡 조절을 해가면서 호흡 조절이라기보다는 일단 상법에 주력을 먼저 하겠습니다. 주력하고. 네. 예.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이제 둬야 되는데요. 그 우선순위를 둘 때 상법에다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둬서 일단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말고도 예를 들어 뭐 방송 3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개혁 입법이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충분한 수기 과정이라기보다는 네. 이 법을 시행을 갖다가 할 때 예. 저희가 쾌도난마처럼 해야 되는 법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 법이 생겨났을 때 그 부작용이 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부작용이 날 수 있는 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하되 예. 너무 늦게 하지는 않는. 너무 늦게 하지는 않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시점은 그러면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 거예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의 그런 중요한 법들은 6개월. 6개월. 그리고 네. 아무리 늦어도 제 임기 내 1년 내에는 1년 중요한 법들은 다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신임 원내대표단을 초청해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네. 당정의 케미가 정말 기대해도 될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때 뭐 재밌는 에피소드는 없었습니까? 그날? 화기애애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요. 여러 얘기하면서 예. 덕담하고 특히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사람이 평생에 한 번 당할까 말까 하는 일을 3년 동안 정말로 너무나 많이 당하고 대통령이 네. 되셨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 그리고 저희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분골쇄신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런 덕담을 나누면서 서로 하여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거 윤석열 정권 때 사실 논란이 됐던 게 당이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 좀 쓴소리를 제때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수직적 당청 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당이 적절하게 좀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이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게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하.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전형적인 이유입니다. 그 사람한테 예. 의존한 거거든요. 이런 거는 제가 뭐 과문하지만 인사조직이 예. 제 전공입니다. 인사 전문가시죠. 예. 이건 시스템으로 보고 시스템으로. 합니다. 네. 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화거든요. 예. 예를 들면 당과 대통령 비서실 간의 정례적인 모임, 네. 그리고 당과 정부와의 정례적인 모임,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상임위원회의 여당 의원들과 장차관들의 정례적인 네. 회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 본인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견이 있습니다. 이 이견을 갖다 좁히는 것이 수평적 당청 관계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끔가다 만나면 안 되고요. 예. 이게 월별로 정례화가 돼서 의견들을 갖다 꾸준히 그러니까 당정 간에 만나는 건 딱 두 가지거든요. 정책과 예산. 이 정책과 예산을 갖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그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똑같이 시행착오가 나더라도 그 해결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자주 갖는 시스템, 회의를 자주 갖는 시스템을 통해서 당청 관계를 수평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시스템적인 어떤 소통을 통해서 네. 그런 의사가 전달이 되고 그건 아주 자연스럽게 강력한 받아들이는. 의지를 가지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윤석열 정권에서 그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 내부의 참모들이 이제 지적을 한달까요? 뭐 이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면 뭐 경로하고 했다는 뭐 설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입을 닫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네. 예. 대표님으로 예. 모시면서 제일 저희가 그런 것을 높게 평가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경청하시고 예. 그리고 본인의 말을 먼저 안 하시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하면 그 얘기에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론을 안 내립니다. 본인이. 수정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의견이 어떻습니까? 아니, 충분히 논의하십시오. 예. 이래가지고 결론을 갖다 도출하고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실패를 갖다 최소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이제 2주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MBS 이제 지표 조사인데 첫 주보다 9% 올랐어요. 62%. 네. 그리고 전 연령에서 긍정이 우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TK에서 50%가 넘었어요. 이거 뭐 좋으시긴 하겠지만 좀 뭐랄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나오는 것이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희망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경제가 어렵다는 건 뭐 그거는 어느 학자 뭐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뭐 똑같은 네. 뭐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국민들이 그 불안함에서 선택하는 거는 누구를 이 정책을 이 정부가 하는 것을 따라가면은 내가 여기서 이 불안함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을 거야 하는 기대와 희망이라는 거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그 희망 거기에 그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장관 11명 인선도 있었습니다. 이제 국방장관의 64년 만에 이제 민간인 출신 네. 안규백 의원, 뭐 국방위에서만 계속 의정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한 17년 정도 하셨습니다. 네네네. 전문가 중에 전문가죠. 네. 또 일부는 방위 출신이니까 네. 그 지휘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도 하지만. 저는 그 의견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게 그건 자칫 잘못하면 비하가 될 수 있는 게 그게 문민 통제를 갖다가 거부하는 옛날 그러니까 군인들의 전형적인 논리였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방위를 올라가면 그러면 병은 되나요? 그러면 장교 한 3년 갔다 전역하면 되나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육군 대장이 해야 된다, 해군 대장이 그렇죠. 해야 된다, 해군 제독이 돼야 된다는 논리로 올라가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을 전역한 후에 7년이 경과되지 않으면은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문민에 의한 통제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미국 같이 강력한 그 군사력을 갖다 보유한 나라조차도 그게 확고합니다. 그럼 확고하다는 건 200년 동안 본인들이 운영해 보니까 문민에 의한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갖다 알게 됐다는 거죠. 저희도 이번에 절실히 깨달은 거죠. 12월 3일 그 내란이라는 게 일어나기 전에는 그런 정도야 되지 않겠어 이랬는데 그 내란 이후에 바뀐 거는 문민이 통제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문민이 통제해야 된다는 확고한 철학을 갖게 된 거죠. 사실 뭐 이제 유럽에는 여성 출신 국방장관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농림부는 이제 송미령 장관 네. 이 경우는 사실은 아주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과거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유임이 된 적은 있었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보수에서 보수로 정권이 교체됐을 때 얘기고 이런 경우는 좀 처음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념보다 실력이 인정받은 경우다. 예. 뭐 이렇게 이들 얘기하지만 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네. 보겠습니다. 과연 그것만 있을까? 예. 제 그 고사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 당태종이 가장 신임했던 그 참모가 위징이라는 예, 참모입니다. 위징. 너무나 유명한 참모입니다. 그죠? 그런데 위징은 사실은 당태종을 갖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 반란을 일으켰던 형의 핵심 참모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태종은 그 참모를 썼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실력과 그 해안을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지도자의 해안과 일반인들의 해안이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송미령 장관의 장점을 보았던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는 사람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을 네. 쓰는 거는 장점을 보는 겁니다. 감찰이나 감사는 그 사람의 잘못한 거를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혼재하거나 혼동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번 건은 감찰이나 감사를 한 게 아니고 인사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장점, 송 장관만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을 보시고 그것을 활용하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이제 송미령 장관이 이 양곡법을 포함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적이 있어서 이제 농민단체나 이제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진보당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피켓까지 상임위에서 들고 이렇게 좀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좀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그건 송 장관이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 장관이 지금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그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그 법들을 본인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예. 이 정부에 맞춰서 수정을 해서 그리고 조정을 해서 그걸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 장관이 이 문제를 여하이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판과 그런 수위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대통령실 인사할 때도 사실은 우상호 정무수석 인사도 저도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거든요. 뭐 인터뷰도 하고 제가 아는 분이지만 네. 과거에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른바 일극체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 분을 또 발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점을 보시는 거죠. 네. 예.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의 현 상황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 예.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정말로 할 수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사라는 것은 조화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예. 어떤 분야를 갖다 굉장히 잘하는 반이면 어떤 분야 부족할 수 있거든요. 부족하거든요. 이 부족한 것을 누가 메꿔줄 수 있느냐거든요. 네.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분야에 본인이 판단해서 그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상호 그 정무수석 같은 분이 본인의 그런 것을 갖다 충분히 메꿀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호남 지역 직접 방문해서 민심을 들었는데 이 광주 무안 지역의 해묵은 문제였던 군공항 이전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TF를 꾸리겠다 이렇게 이제 즉석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 토론하는 걸 봤는데 거의 이제 종횡무진 뭐 토론하셨어요. 뭐 지자체장이 좀 길게 이야기하면 핵심을 말하라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TF로 끓이겠다는 거는 굉장히 속도가 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마냥 많은 분들이 이 개혁에 관해서 얘기할 네. 때 개혁에 관한 회의를 하는 것을 개혁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그 개혁한 거로 착각하는 경우들이죠. 그렇죠. 성과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신속하게 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이 개혁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런 거는 특히 군공항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이런 데 해당이 됩니다. 그건 지금까지 무수하게 많은 얘기들이 많이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해결책을 내놔야 될 때가 된 거죠.
이제 동시에 지금 이제 PK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북구 강로 이런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민들이 강하게 원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것도 지금 6개월 안에 속도를 그렇습니다. 예. 내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수부는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 옮기는데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전하는데 5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게 개혁이 되겠습니까? 결국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 6개월 만에 한다 그러면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러지만 해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하는 건 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6개월 안에 하라고 그러면 저는 그것이 6개월 안에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재수 의원도 좀 주목이 되는 인사였습니다. 네. 뭐 굳이 뭐 얘기한다면 우리가 친명이다 친명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친명으로 구분하기는 뭐했던 분인데 이제 발탁을 하셨고, 근데 이분이 이제 해수부를 6개월 안에 빨리 이전시키는 그 능력과 역량을 보여주면 내년 지방선거에 부산시장 후보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벌써 설들이 정치권에 나돌고 있거든요. 본인은 그 생각할 여유가 없을걸요. 정말 본인은 잠을 줄여가면서 아마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8월 2일 날 민주당 이제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네. 정청래 박찬대, 박찬대 정청래 양자 대결 구도입니다. 이거 누가 유리합니까? 글쎄요. 그건 누구도 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두 분이 뭐 장단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정청래 의원은 말 그대로 좀 사이다 같은 또 시원한 그 면모도 있고, 박찬대 이제 의원은 또 뭐 안정감에 또 점수를 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은 아무래도 당심이 많이 작용하죠. 비율상. 그 당원들의.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근데 누가 되든 어느 분이 되시든 그 우리 당을 갖다 이끌기에는 저 손색이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이번 선거에서 그 우려하는 것들이 이제 그 앵커께서 왜 질문을 했는지 알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선거가 그 굉장히 분란이나 과열되는 거에 대한 우려를 네. 하지만 사실은 축제가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두 분이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고 어느 장소에 그 공개 장소에 모일 때도 손잡고 들어오시고 이런 네. 걸 계속 연출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두 분이 사실 굉장히 베풉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베스트 프렌드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좀 너무 대결 그렇습니다. 구도로 쓰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아직 뭐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하나를 갖다가 저희가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거는 저희 같은 집안의 축제에서 네거티브는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네. 배제해야 된다. 그 얘기는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당원들이 정청래 의원이 이제 과거에 했던 발언 뭐 이런 거를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는 경우도 제가 봤고,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청래 의원이 물론 이제 되게 유머스럽게 표현했지만 내가 왕수박이 돼 있더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또 원내대표께서 조율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 영역은 예. 이제 선거의 철저하게 영역이니까. 중립에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은 우리 현명하신 당원님들께서 예. 이렇게 잘 조율하시고 그렇게 잘 선택하시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정화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정책이나 아젠다를 놓고 좀 이렇게 두 분이 경쟁을 하는 구도로 가면 어떨까?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아직 예. 시작은 안 했지만 7월 10일 날 이제 등록이거든요. 예. 7월 10일 날 등록이 되면 정책 선거가 당연히 돼야 되고 축제가 돼야 되겠죠. 자, 이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황당합니다. 예. 아직도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정말 황당하다는 표현이 뭐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게 내란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으면 이 내란 사태가 7개월이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네. 밝혀진 게 없습니다. 예. 이 밝혀진 건데 이게 와서
출석을 해가지고 뭐를 하겠다. 이게 너무 저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 예, 내란 예. 특검 이런 얘기를 예. 하는데 7개월 만에 다른 나라 같았으면 아마 예. 7개월 내에 일이 다 끝났었을 겁니다. 예. 이게 더군다나 내란입니다. 예. 근데 이 내란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아직 시작도 못하는 이 단계에서 이게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황당함을 넘어서 우리 내란 특검에서 이 정말 자료를 잘 준비하시고 그 윤석열 내란 수계를 비롯한 여기서 모두 소환 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다해서 저는 재구속해야 된다고 저는 처음부터 네. 굉장히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란 수계를 재구속하지 않으면 누구를 갖다가 구속 상태에서 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세운다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세운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근데 이제 담당 판사는 이제 체포영장을 이제 기각을 하면서 28일 날 특검 수사에 당당히 나가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의 검찰 수사에는 불응했었잖아요. 8차례나 불응했습니다. 28일 날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정말 이번에 나와야 되지만 예. 이게 정말 국민들을 좀 봤으면 한때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을 더 이상 정말로 자괴감에 빠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당당하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으면 정말 끌고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검 중에 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파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게 김건희 특검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보통 사람들은 무슨 주가 조작 정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도 네.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서부터 이게 문제가 불거진 네. 거거든요. 선거 기간 중에서도 불거졌고 제가 그때 지난 선거에서는 지지난 선거죠. 지지난 선거에서는 제가 그 현안 대응 팀장이었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갖다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고난도 겪었습니다만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최초로 한 것도 많고 이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구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구마 줄기 나올 때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그 문제를 모두 파헤쳐야 되고 이게 거대한 악의 뿌리라고 생각을 저는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국토 이 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이걸 갖다 계속 했는데 주가 조작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땅 투기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더 가진 권력을 가진 자가 이것을 부당하게 행사한 거거든요. 전형적인 불법을 갖다가 자유스럽게 저지른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근데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참 흥미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좀 말씀 나눴던 내란 특검 관련해서는 또 하나 지금 관심 가는 부분이 지금 이제 검찰 수사에서 확인을 못한 게 외환과 관련된 혐의이지 않습니까? 네, 외환 유치. 네. 이것도 상당히 지금 뭐가 있을 걸로 보시는 거죠? 저는 우려스럽죠. 왜냐하면 이게 정말 생각하기 싫은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쟁을 사주한 거 아닙니까? 전쟁을 사주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본인이 정말 지켜야 되는 국민을 보호하고 여기에서 본인이 선서한 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우리나라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거거든요. 그것도 제일 먼저 몰아넣는 게 20대 젊은이들입니다. 외환유치죄가 정말로 다른 거 몰라도 외환유치죄가 정말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표님은 이제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할 정도로 친문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 인연이랄까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운명을 같이 하는 그건 언제 좀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제 후원회장이셨습니다. 특별한 인연이 없었고요. 예. 그 21년 6월경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 선거를 앞두고 한번 이렇게 만나 뵀는데 네. 본인이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왜 본인이 정치에 대해서 정치를 하는지 그는 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애민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는 국가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애민 정신이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제가 그 말에도 감동을 받았지만 진짜 이분이랑 한번 같은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건 개혁에 관한 얘기였어요. 이게 뭐냐면 정말 행정가로서 성공해보고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사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수많은 개혁을 했을 때 얼마만한 좌절과 실패를 겪었겠습니까? 그 개혁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보통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이라는 얘기를 하면 거대한 담론을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원칙을 얘기하고 원리를 얘기하죠. 네. 우리 헌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그건 좌초가 되기가 10중 8구입니다. 뭐 더 심하게 얘기하면 99.9%는 좌초가 되죠. 그런데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개혁이라는 거는 큰 나무 밑둥이를 베는 것도 개혁이지만 잔뿌리를 정리해서 그 잔뿌리에서 물이 수분이 잘 올라타서 가지가 정돈되고 그것서 잎으로 수분이 올라가서 과실을 맺는 것. 네. 그게 전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해본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찌 보면 생산적인 개혁론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네, 개혁을 네. 했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개혁을 했고 그 하나하나를 해서 숲을 이룬다 이러는 거는 그 하나하나의 개혁을 통해 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개혁의 성과를 갖다가 고루 나누는 그런 네. 개혁을 갖다가 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개혁론은 저도 이제 처음 듣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인재 영입으로 이제 정치 입문해서 동작갑에서 3선입니다. 여기도 사실은 이제 한강 이남이고 그 강남에 접해 있어 쉬운 곳은 아니잖아요. 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최종 병기를 계속 뽑는 걸까요? 하여튼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런 뭐 제가 뽑히게 되면은 제 자신의 그런 성과나 잘남보다는 네. 우리 민주당에 대한 희망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희망과 그리고 바람이 저는 투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이재명 그때 대표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정부 탄생에 대한 희망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개인기가 뛰어나다 이런 거는 과분한 얘기고 맞지도 않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를 굳이 얘기를 해라 그런다면 저는 주인 의식을 갖고 일은 하되 예. 뭐 주인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좀 인식이 같은 부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았어요. 혹시 마무리 말씀 우리 9개 민방 시청자들께 한 1분 정도만 하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 자신이 대단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뽑아주셨고 당원들이 저에게 의무를 맡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결국 국민들이 고루 잘 살게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민과 저 개인 또한 지역구민과 한 약속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한편으로 이것이 좀 더 확장이 되어서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분골쇄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제가 우리 김병기 대표님 인터뷰하기 전에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점 그랬더니 뭐 조직 장악력, 국정 경험, 개혁 실천 이력,
대통령과의 신뢰 이 네 가지 무기를 지닌 분이다.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민 주권 정부를 이제 성공으로 이끄는데 또 이제 여당의 사령탑으로서 좋은 전략과 좀 그 실천하는 그런 리더십이 좀 기대가 됩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정치인 김병기 말고 인간 김병기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